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저격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체포했기 때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한국 기술자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며 한국 사람들 마저 체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미국을 보고 50년 전 비밀 문서를 공개하며 그들을 저격했는데요. 70년 동맹을 저버리고 한국의 손을 잡은 이스라엘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 코엔입니다. 올해 77세고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30년 넘게 일했죠. 2023년 6월, 제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났던 날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행사장이었어요. 유엔군 16개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대표로 참석했죠. 사실 기분 좋게 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요즘 한국이 워낙 잘 나가잖아요. 삼성에 현대차에 BTS까지. 솔직히 우리가 70년 전에 도와준 거 기억이나 하나 싶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처음엔 괜찮았어요. 각국 대표들이 옛날 이야기 나누고 기념사진 찍고 그랬죠. 그런데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조받던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시기였죠.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쟁국? 일자리를 빼앗아? 제 옆에 앉은 프랑스 대표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터키 대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한국 대표단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싶었죠. 참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달라고 했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1950년 부산 방어선에서 제 전후 83명이 죽었다고요. 그들은 경쟁자를 지키려 목숨 바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처럼 싸웠다고 외쳤죠. 이스라엘 의료지원단 120명이 부산에 가서 1000명이 넘는 부상병을 치료했다고 말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CNN 카메라가 저를 비추기 시작했죠.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형이 그 83명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27살에 낯선 땅에서 죽었어요. 저는 그때 겨우 2살이었고 형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합니다. 미국 관계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한국 대표단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죠. 이건 역사 왜곡이라고요.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대표단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준 걸 몰랐구나. 교과서에도 없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립기록보관소로 달려갔습니다. 73년 전 문서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형이 죽었다는 통지서라도 찾고 싶었죠. 보관소 직원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70년도 넘은 자료를 찾겠다고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담당사서 미리암 레비는 달랐습니다. 미리암은 45살 역사학 박사였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역사인데 왜 아무도 모르냐며 같이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72시간 동안 지하 서고를 뒤졌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1950년 12월 부산이라고 적힌 상자를 드디어 찾았을 때 손이 떨렸죠. 상자 안에는 히브리어로 쓴 야전병원 일지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매일 기록한 거였어요. 환자 이름, 부상 부위, 치료 내용까지 빼곡했죠.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벤구리온 총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작은 나라끼리 반드시 서로 도와야 한다고요. 미리암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기요, 이것 좀 보세요. 그녀 손엔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 작은 손수건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73년 된 손수건이었죠. 편지는 한국 어머니가 이스라엘 의사에게 보낸 거였습니다.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손수건은 그 어머니가 직접 바느질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만지면서 또 울었어요. 마지막으로 전사자 명단을 찾았습니다. 8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훑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형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다비드 코엔. 1950년 12월 15일 전사.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형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요. 부모님도 모르셨던 겁니다. 그냥 전사 통지만 받으셨죠. 저는 명단을 꼭 껴안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미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형제들이 죽은 이야기인데 왜 숨겨야 하나요? 미리암은 제게 말했어요. 정부가 막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외교부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미국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왜 문제냐고요. 미리암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비공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역사학자들만 모이는 자리였죠. 거기서 우리가 찾은 자료 일부를 공개했어요. 세미나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요나탄 사피르라는 22살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서울대 교환학생 출신이었죠. 한국에서 1년 살다 왔다고 했습니다. 요나탄은 미리암의 발표를 들으면서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그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걸 말씀드려도 되냐고 물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거리 곳곳에 이스라엘 국기가 태극기 옆에 걸려 있었다고요. 한국전쟁 기념관에도 이스라엘 코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죠. 요나탄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도 보여줬어요. 실제로 태극기 옆에 이스라엘 국기가 나란히 걸린 사진이었습니다. 요나탄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릴 기억하는데 우리는 왜 숨기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요나탄은 세미나 영상을 몰래 찍어뒀던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영상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870만이 나왔어요. 댓글은 수천 개였죠. 한국 사람들 댓글이 특히 많았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충격받은 반응이었어요. 이스라엘이 625대 도와줬다고요? 교과서에 없는데요?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이런 댓글들이었죠. 이스라엘 젊은이들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정부는 왜 숨겼어요?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한국 이스라엘 형제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양국 정부는 당황했죠.
외교부에서 요나탄한테 영상 삭제하라고 연락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명이 그 영상을 봤거든요. 복사본도 수없이 퍼졌죠. 삭제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저는 요나탄에게 전화했습니다. 잘했다고 말했어요. 젊은 친구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했죠. 요나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요. 미리암도 연락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징계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죠. 이미 세상이 다 알았는데 무슨 소용이냐고요. 여론이 들끓자 이스라엘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크네세트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어요. 저와 미리암이 증인으로 나가게 됐죠.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떨렸습니다. 의원 43명 앞에서 증언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형을 위해서라도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의원들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관계자가 한국을 경쟁국이라 부르던 순간요. 그때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 말했어요. 83명 전우들이 목숨 바쳐 지킨 나라를 그렇게 부르다니요. 미리암이 찾은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야전병원 일지, 벤구리온 총리 편지, 손수건까지요. 의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자료를 넘겨봤어요. 그리고 특별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분이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 95세였습니다. 1950년 부산 피난민이었던 분이죠. 박정수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스라엘 의사 선생님이 제 다리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분 이름은 다비드였다고요. 성은 기억 못하신대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 딸 이름을 다비드에서 따서 다예라고 지었다고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 한 명이 눈물을 닦았어요. 또 다른 의원은 고개를 숙였죠. 저도 울컥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의무가 있다고요. 형제는 잊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83명이 왜 죽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가 화면 너머로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요.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의원 38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5분 넘게 계속됐죠.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형을 떠올렸어요. 형도 이 순간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의장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답할 차례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기대했습니다. 뭔가 달라질 거라고요. 청문회 3일 후였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한국 정부 대표단 24명을 공식 초청한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 몰랐거든요. 대표단이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공항 영접 인사로 나가게 됐죠.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어요. 수백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었죠. 나중에 세어보니 1만 2천 명이었어요. 모두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누가 조직한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아무도 조직 안 했답니다. 소셜미디어로 소식 듣고 자발적으로 온 거였어요. 참전용사 유가족들이 제일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손에 낡은 사진을 들고 계셨죠. 625대 돌아가신 분들 사진이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왔어요. 요나탄도 보였습니다. 대학생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형제는 멀리 있어도 형제다라고 히브리어와 한국어로 적혀 있었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도 나왔습니다. 90살 넘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셨죠. 우리도 도움받았다고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차례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대표단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대표단이 내렸어요. 외교부 차관이 제일 먼저 나왔죠. 그는 군중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1만 2천 명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소리도 들렸죠. 차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89세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라 골드만이었어요. 625 참전 용사 미망인이셨죠.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차관에게 상자를 건넸어요. 남편 군복 배지라고 하셨습니다. 73년 전 남편이 달고 부산에 갔던 거라고요. 이걸 한국전쟁기념관에 기증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차관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죠. 저희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도 눈물 닦으며 촬영했죠.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대표단 24명 모두 오열했습니다. 한 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또 한 분은 태극기를 꺼내 들고 흔들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흔들어줬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건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 마음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진짜 형제애는 이런 거구나 싶었죠. 공항을 빠져나올 때까지 2시간 걸렸어요. 사람들이 대표단 손 하나하나 잡아줬거든요. 모두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별 행사가 있으니 참석하라고 했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총리실로 갔습니다. 총리실 대회의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표단 24명, 의원들, 참전용사 유가족들이 다 모였죠. 저와 미리암, 요나탄도 초청받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들어왔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자리에 앉더니 화상회의 시스템을 켰어요. 화면에 한국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청와대에서 연결된 거였어요. 양국 정상이 서로 인사했죠. 그리고 역사적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총리가 먼저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국도 그랬다고요. 우리는 함께 일어섰고 이제 함께 앞으로 간다고 선언했죠. 형제국가 선언이었습니다. 양국이 공식적으로 형제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었죠. 선언문 내용이 공개됐어요. 첫째, 625 참전 역사를 양국 교과서에 공식 등재한다. 둘째, 국방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연 1만 명 규모로 운영한다. 넷째, 예루살렘과 서울 직항을 주 7회로 늘린다. 한국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73년 동안 몰라서 죄송하다고요. 이제라도 알게 돼 감사하다고 했죠. 이스라엘은 우리 형제 나라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5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형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형아 봤어? 우리 해냈어 라고 속으로 말했죠.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국민 82% 찬성이었어요. 한국 국민은 89%였죠. 양국 모두 압도적 지지였습니다. 사라 골드만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고요.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고 하셨죠. 박정수 할아버지도 화면으로 연결됐습니다. 95살에 드디어 은혜를 갚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딸 이름 다혜를 잘 지었다고 웃으셨습니다. 총리가 저를 불렀어요. 앞으로 나오라고 했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갔습니다. 총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이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용기 낸 덕분이라고요. 주한 이스라엘 명예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죠. 저는 얼떨떨했어요. 미리암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역사 발굴 공로였어요. 요나탄은 청년 교류 프로그램 홍보대사가 됐죠. 셋 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 하늘이 참 맑았어요. 형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겠죠. 선언 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명예대사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외교 일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 일이 많았습니다. 양국 협력 사업이 쏟아졌어요. 텔아비브와 판교에 한국 이스라엘 혁신센터가 동시에 문을 열었죠. 개소식 날 저도 참석했습니다. 50억 달러 규모 공동 연구개발 투자였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였죠. 양국 기업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삼성과 LG 사장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스타트업 대표들도 있었죠. 다들 악수하고 계약서 쓰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신기했어요. 국방 협력도 시작됐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과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합친 거였어요. 이름은 아이언 태극이었죠. 시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요격률이 95%라고 했어요.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높았죠. 군 관계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양국 기술이 만나니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의료 분야도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인공지능 스타트업 3곳이 삼성, LG와 손잡았습니다. 암조기 진단 시스템이었죠. 정확도가 93%였어요. 청년 교류도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그룹 500명이 서울로 떠났어요. 요나탄이 인솔자였죠. 저는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요나탄이 말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배운 걸 후배들한테 보여주겠다고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알려주겠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이 왔어요. 부산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83명 전사자 유가족들과 함께 유엔 기념공원에 간다는 거였죠.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밟았던 땅이었어요. 73년 만에 제가 형 대신 온 거였죠. 유엔 기념공원은 조용했습니다. 잔디가 잘 관리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구역으로 걸어갔죠. 83개 묘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형 묘비 앞에 섰어요. 다비드 코헨 1923년에서 195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만졌어요. 미리암이 찾았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73년 전 한국 어머니가 보낸 거였죠. 저는 그 손수건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형아, 이제 집에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도 각자 묘비 앞에 섰어요. 다들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참배객들도 함께 울었죠. 그날 부산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2,347명이 다녀왔죠.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형제의 다리 재단이었어요. 비영리 단체였죠.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나라에 나눠주자는 거였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 3개국에 태양광 식수 시설을 짓는 거였어요. 한국 기술과 이스라엘 기술을 합쳤죠. 17개 시설이 완성됐습니다. 5만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됐어요. 현지 사람들이 고마워했죠. 한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나란히 걸어줬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도 특별했어요. 탈북 청소년과 팔레스타인 난민 청소년을 함께 교육하는 거였습니다. 정보기술 교육 캠프였죠. 예루살렘과 서울을 오가며 진행했어요.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하지만 금방 친해졌어요. 양국 교역량도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34% 증가했어요. 230억 달러 규모였죠. 합작 특허도 847건이나 나왔습니다. 관광객도 엄청 늘었어요. 전년 대비 120% 증가했습니다. 연 47만 명이 오갔죠.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국말이 자주 들렸어요. 한국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의료지원단 120명, 부상병 1000명 이상 치료라고 정확히 적혔어요.
이스라엘 교과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80살이 됐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였어요.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죠.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 앞에서 이야기해달라고요. 저는 떨렸지만 승낙했어요. 형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강연장이 꽉 찼습니다. 500명 넘게 왔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피가 아니라 기억이라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우리는 영원한 형제라고 말했어요. 73년 전 83명이 심은 씨앗이 오늘 숲이 됐다고 했죠. 이게 형제의 힘이라고 외쳤습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형을 떠올렸습니다. 형아, 우리 해냈어. 당신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강연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팔을 보여주더니 문신이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하트 모양으로 합쳐진 거였죠. 옆에 있던 이스라엘 청년도 똑같은 문신을 보여줬어요. 둘이 웃으며 어깨 동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이게 진짜 형제구나 싶었습니다.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에서 나온 거였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